자, 오늘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는요, 이 한 사람의 인물, 두 글자 이름입니다. 정현이라는 이름이요, 한동안 상위권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낯선 분들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8강에 진출하면서, 자, 대한민국 테니스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이름이죠. 먼저 경기를 치른 장면, 정현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 선수와의 이 목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 연달아서 들어보시죠. When I play tennis, I'm just looking for Novak, Roger, Rafa, and they're all my idol and role models. And I'm just happy to play with Novak again, and I'm just honored to see him again on the tour. And today's my dreams come true tonight. He's one of the rising stars, and he obviously needs more experience, but he's got a game to be at the top, so I wish him all the best. 정현 선수, 그러니까 조코비치 선수가 제가 조금 전에 세계 1위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 1위죠. 지금은 14위로 떨어졌습니다만, 자,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그리고 지금은 14위인 조코비치 선수를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3대 0으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땅에 절을 하는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절인가요? 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과 부모님께 하는 절입니다. 네. 자신의 우상을 꺾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 역사를 썼는데 그 네. 기쁨을 저렇게 한국식으로 절을 엎드려 했습니다. 네. 보통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보통 해외에서 경기가 많아서 집에서 별로 그 효심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네. 그리고 제가 자신이 막내인데도 막내 노릇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을 한번 크번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아까 화면 보니까 영어도 잘해요. 네, 영어 너무 아주 그냥 능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하고 큰 절을 한 다음에 중계 카메라로 달려가서 카메라 렌즈에다가 글씨를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나, 캡틴 보고 네. 있나 이렇게 썼어요. 저거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저것을 뭐 적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 있나? 사실은 감독님, 자신의 감독, 김일순 감독인데요. 네. 감독님에게 썼던 글로 보입니다. 삼성증권 팀이 있었는데 네. 해체가 되면서 아하. 사실은 뭐 하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네. 이 승리 소식을 전하고 싶고 아하. 가장 빨리 보고 있습니까? 쓰긴 좀 그러니까 네. 캡틴이라고 얘기하면서 보고 있나라고 적은 것으로 캡틴 보고 감독을 있나? 위로하고 싶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로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네. 이 보고 있냐는 말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현 선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보고 있나 메시지 어떤 마음으로 쓴 걸까요? 전 삼성증권 팀에 있었던 감독님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김일순 감독님. 그 보고 있나 위에 캡틴이라고 적어놨는데 안 보였고 그냥 보고 있나만 되었던 건데 감독님이 마음고생을 저희 팀 해체돼서 제일 심하셨으니까 이렇게나마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세계적인 대회에서 카메라 렌즈에 캡틴 보고 있나 메시지를 썼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메시지를 다 봤는데 제일 먼저 답한 사람이 가수 윤종신 씨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SNS에다가 저 보고 있나 영상과 함께 보고 있어. 크크 귀여워. 크크크 정연이. 평소에도 그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윤종신 씨가 아시는 것처럼은 테니스 매니아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유명한 그 전미라 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데 네. 그래서 정연 씨가 경기할 때 그 구경 관중으로서도 여러 번 응원을 하러 갔었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 굉장히 환영하는 기분이 좋은 그런 응답을 SNS에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윤종신 씨가 1등으로 대답을 해갖고. 자, 그런데요. 이 축구 선수죠. 이동국 씨 또 아이가 테니스를 치는 게 인연이 돼서 이 가족이 또 둘이 친하다고요. 따님이 이동국 씨는 이제 딸 네. 재아 양이 아. 이제 테니스를 해서 같이 이렇게 친분이 있고요, 평소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진도 찍고, 네. 그래서 사진처럼 이동국 씨하고 정현
사실 어제 정연을 보면서 많은 테니스 가족은 물론이고 네. 아마 전 국민이 정말 흐뭇하고 뿌듯했을 겁니다. 아마 네. 월드컵 못지않은 그 그렇죠. 위상을 한 방에 혼자서 이렇게 네. 다 한꺼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동국 씨나 조금 전에 했던 윤종신 씨나 뭐 굉장히 더욱더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요. 지금 8강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4강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승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정연 선수의 실력, 스포츠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8강 진출이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네요. 성장한 거라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현 선수가 주니어 때 윈블던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한 선수입니다. 윈블던이라고 하면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거든요. 이 주니어 윈블던에서 이 남자 단식 뭐 준우승까지 차지했으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주니어 무대에서 보여줬던 가능성을 시니어에서 더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는 거지만 발전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 선수가 얼마나 강단이 있고 정신력이 강하냐 하면요. 과거에 2015년도의 자료화면을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기에 임하는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저랑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쫄지 않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탑 선수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실력이 정신력에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력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조금 코칭 스태프의 변화도 있었고요. 코치장에서 들어선 만큼은 좀 긍정적이려고 노력했고 조금의 차이지만 많은 발전을 가져겠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동국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몸 좋은 이동국 선수보다도 더 몸이 좋아서 야 역시 하드웨어가 좋구나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 운동에서 저렇게 실력을 낼 만큼 좋은 조건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결점이 있다면서요. 안 좋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테니스를 시작했냐 하니까 눈이 너무 나빠서 0.6입니다. 시력이. 네. 미만이다 보니까 결국은 초록색을 많이 봐야지만 눈이 좋아진다 해서 아 테니스 코트가 초록색이죠. 뭐 골프를 칠 수도 있었겠지만 아, 네. 테니스 코트가 또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를 하면서도 별명이 교수님입니다. 왜 교수님이? 도구를 꼭 써야 됩니다. 아하. 도구를 꼭 써야 되고 너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명도 아이스맨 내지 교수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정연 선수의 장점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웃는 선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저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간에 연습을 늘 하고 있는 승부욕, 습득력, 상대 기술을 자기 기술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네요. 자, 정연 선수 4강 진출은 당연한 거고요. 꼭 우승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자,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가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준우 전 수석이 진실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구속되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심각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오늘 다시 구속이 됐는데 석방된 지 180일 만인데요. 자,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결정타가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바로 인수인계다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웬 인수인계가 발목을 잡은 겁니까? 지난 그 결심 때 저희 뉴스탑10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네. 박준우 전 수석이 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는 인수인계 안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2심에서 약간 번복을 했습니다. 말을 바꿨군요. 예, 2심에 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하고 4대학 척결 같이 합쳐서 정부 보조금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했다고 2심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2심에서 왜 이렇게 번복을 했냐 물어보니까 네. 조윤선 장관이 있는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좀 1심에서는 어려워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2심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결정적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정적인 증언을 1심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모셨던 상사를 면전에 두고 그런 증언을 할 수 없었다. 상사라기보다는 뭐 앞뒤로 이제 그렇죠. 전임자 후임자 관계도 그렇죠. 하고 또 앞에 피고인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얼굴 보면서 왜 했습니다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웠으니까 못했다라고 했고 결국 2심에서는 그렇게 박준우 전 수석이 말을 바꾼 경위가 맞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얘기한 게 더 타당해 보이고 특히 캐비넷 문건상에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판부가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러니까 수석대 얘기니까 전임자와 후임자죠. 상사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자, 신명주 차장. 네. 리퍼트 주한 미 대사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하는데 왜 리퍼트 대사 이름이 언급이 된 겁니까? 정무수석실 문건에서 그런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병기 실장 주재로 보통은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면 대통령 주재 비서실 회의가 있고 비서실장 주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병기 실장 주재로 열렸던 그 회의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2015년 3월 5일 많은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리퍼트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반미 통일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던 김기종 씨라는 분한테 갑자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면도칼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국민이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건이 있고 이틀 후에 김기종 씨가 뭐 반미라든지 뭐 한미 군사훈련 반대 이런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병기 실장이 종북 세력 척결의 계기로 삼아라 이런 지시를 했던 것이 그 문건에 기재돼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 3월 9일자 문건에는 저런 종북 세력들이 정부 산하단체에 취업하는 거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같은 것들을 배제시켜라.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적극 하는데 가담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 문건을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오늘 블랙리스트 항소심, 이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들을 상당수 다 거꾸로 뒤집은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이 전체적으로 좌파를 배제해라,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실행되도록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똑같은 재판이 22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특히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공범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죠. 1심에서는 그랬죠.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라는 마음을 갖고 김기춘 실장한테 포괄적 지시를 내렸고 김기춘 실장이 그 밑에 수석들한테 보고를 시켜서 결국 순차적으로 공모가 다 된 상황이다. 결국은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고 공범이라고 지금 적시를 한 거거든요. 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박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본 거죠. 법적으로는 이제 공모한 거랑 똑같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 2심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이후에서 이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재판이 지금 22부 지방재판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판 중에 뭐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부분도 중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영향을 완전히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또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났던 공모가 아니라고 났던 것이 2심에서 공모한 걸로 났기 때문에 뭐 밥 먹으면서 막 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 밑에 법원이 고등법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박 전 대통령 부분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요. 지금 원래 다른 재판이죠. 이번 재판과 전혀 다른 재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재판에서 그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라는 보도가 지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어디 가고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을 국선 변호인이 2명이 맡겨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전에 선임계를 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선임계는 네. 법원에 먼저 내서 복사본을 구치소에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구치소에 먼저 선임계를 낸 것 같아요. 그럼 법원에는요? 법원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식 선임이 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법원 관계자 말로는 법원에 선임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네. 제출이 안 했기 때문에 선임을 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치소에 선임 계획을 내고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뭔가 어떤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선임계를 일부 낸 게 아니냐라고 했고 면접을 하려고 말하자면 그렇죠. 면담을 접견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낸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변호인이 아니고요. 네.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당연히 변호사가 아니고요. 네. 다 모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원이 지금 국선 변호인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법원의 판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검찰의 수사 속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조카죠.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네. 특수활동비 조사를 하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지 김진모 비서관이라든지 이 소환이 되다 보니까 다스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스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에서 이 공소시효라는 시간이 좀 급박하다 보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가장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영 씨하고 이상득 전 의원을 바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정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두 가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